네, 안녕하세요. KR 크레딧 톡입니다. 오늘도 좀 특별한 출연자분을 모시고 조금 의외의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우선 오늘 깜짝 놀라실 만한 출연자분. 네. 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성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장님. 네. 사실 다들 좀 의아해하실 텐데 뭐 굳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간략한 자기 소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라이프 자산 운용에서 ESG 채권 운용 전략 맡고 있는 배문성입니다.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한국기업 평가에서 건설업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해서 한기평에서 있었던 7년 이제 그때 어떤 건설업과 함께 호흡했었던 이 기반을 바탕으로 작년에 이제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이라는 책을 발간한 다음에 이제 가끔씩 이제 부동산에서도 불러주실 때면 이제 대외 활동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저희 오비 멤버이시군요. 저의 하늘같은 네. 선배님께서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제가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게 KR 신용평가사인데 왜 부동산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크레딧에 천착해서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문제가 됐던 이제 부동산 그리고 PF 이것들이 올해까지도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곤 있어요. 중간중간에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저점 논쟁도 있었고 또 최근에 새마을금고발 위기 재점화이냐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현실은 크레딧의 굉장히 중요한 외생 변수로 부동산이 자리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기업들 하시겠지만 신한투자증권의 정혜진 연구원님 모시고 하반기 스프레드 전망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그 전망을 좌우하는 가장 주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역시 또 부동산 경기라고 한번 짚어주신 바가 있어서 그래서 차제에 부동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같은 조건이면 저희 채권 시장하고 좀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분이 안 계시겠지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계신 거예요. 이렇게 유일무이한 우리 이사님이 계시기도 하고 이미 이제 다른 유수의 채널에서 명성을 드높이고 계신 분이어서 뭐랄까요, 개인적인 느낌은 연어 어린 연어를 이렇게 쫙 하천에 방류했다가 대양에서 막 무럭무럭 커가지고 연어가 이제 고향의 지류로 막 올라올 때 아메리카 흑곰이 놓치지 않고 그 연어를 이렇게 탁 잡아채듯이 오늘 잡아채서 이렇게 모시게 그렇죠. 네. 부동산계 듣보잡인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텐데 또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조회수보다는 저희는 그냥 메시지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동산이란 주제로 채권과 이렇게 접점이 있는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사님께 사실은 그냥 편하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다 틀리다 어떤 시비의 문제보다는 채권 시장의 경험에 입각해서 부동산 시장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고 그 부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하고는 차이는 좀 있으실 거라고 보고 이사님의 전망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유하시는 게 그게 더 이제 유익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냥 이사님 편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은 네. 결국 채권과 크레딧의 관점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은 이제 전망도 좀 겸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자료와 함께 네. 좀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예. 뭐 저야 이제 신용평가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은행도 거친 다음에 이제 네. 자산운용사에서 네. 이제 크레딧 애널리스트 업무를 하면서 그때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신평사 있을 때는 이제 등급이 오르내리는 게 정말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네. 등급이 오르내리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 근데 이 채권의 가격이 이제 어떤 걸로 움직이느냐를 이제 좀 일정 기간 좀 살펴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략 2018년부터 최근까지의 이제 그 국고채 금리와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 나타낸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크레딧 스프레드란 거는 이제 회사채 금리가 국고채보다 얼마나 더 네, 금리가 높으냐를 네. 나타낸 것이고, 이게 높을수록 회사채 가격이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시면 대략 2018년부터 2021년 그때까지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이었고, 잠깐 2020년 초에 코로나 때문에 튀긴 했어도 금방 다시 막 계속 네. 축소되면서 내려왔단 네. 말이죠. 네. 근데 이 기간에 보면은 등급 이제 한국기업평가에 이제 신용등급 상승 하락 이제 네. 업다운 레이시오를 보면은 오히려 하락이 더 우세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하락이 우세하다는 건 그만큼 뭔가 어쨌든 경기가 안 좋고 이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차별화는 돼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향이 더 우세할 정도로 뭔가가 안 좋았다라는 건데, 오히려 크레딧 스프레드는 굉장히 안정적이거나 하향 우세였었다. 근데 반대로 한 이제 2021년 이후 기점으로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 뛰는데, 이 기간에 그 등급 상하향을 보면은 오히려 상승이 하락보다 더 많은. 그래서 이 오른쪽에 신용평가사의 등급 상하향 그 업다운 레이시오로 네. 보면은 네. 이 2018, 19, 20년이 오히려 뭐 경기가 안 좋았고, 그리고 2021년, 22년이 기업들에게,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에게는 더 좋았던 시절, 뭐 이렇게 양분이 되는데, 오히려 이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건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그래서 딱 보면은 그냥 여기에 겹쳐놓은 그림처럼 국고채 금리가 내려가면 그냥 크레딧 스프레드가 안정적이거나 그냥 내려가고, 네. 국고채 금리가 막 그냥 튀면은 크레딧 스프레드도 정신없이 그냥 튀더라. 네. 그래서 야, 어떤 글쎄 경기나 기업의 실적 뭐 이거보다 그냥 근간이 되는 이 시장의 금리, 그러니까 시장 금리에서의 가장 근본은 이제 국고채지 않습니까? 네. 국고채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너무 많은 부분을 일단 좌우하는구나. 물론 저는 여기서 국고채 금리가 상당히 만약에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된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이제 정말로 등급의 상하향이라든가 이제 경기 같은 게 회사채 스프레드를 좀 좌우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그 근래 한 5년 목도한 때는 이제 국고채 금리가 워낙 좀 변동성이 좀 네. 심했다 보니 네. 이 시장의 금리라는 게 회사채 가격을 너무 많이 흔드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금리가 너무 중요하더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흔히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그 장기간 이제 상승 우상향을 외쳤던 분들의 주 논리는 어쨌든 공급이었거든요.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그러니까 특히 서울 아파트는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사놔야 된다. 뭔가 이런 논리가 좀 횡행했었고, 금리라는 거는 좀 약간 뒷전이었거든요. 좀 약간 금리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약간 그런 양상이었는데, 근데 이 부분도 한번 채권과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자, 그 채권 시장은 이제 확실히 저는 채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가장 그 유사한 점이 이게 서열화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은 어쨌든 신용평가사에서 매기는 등급에 따라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이렇게 서열화돼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사람들의 선호도가 강남, 그렇죠. 뭐 강남 3구, 뭐 이게 마영성 이런 식으로 따따닥 이제 서열화가 돼 있죠. 정확히 서열화가 돼 있는데, 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가령 2020년 요때는 공사와 은행, 그러니까 트리플 A 가장 좋은 우량 채권들의 발행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회사나 캐피탈사 역시 발행을 역시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크레딧 스프레드가 튀지 않고,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가
튀지 않고 좀 회사채 가격 자체가 이렇게 오르는,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도 다 같이 그냥 잘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작년 이제 가을 같은 때를 보시면은 그때는 아시다시피 이제 국고채 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그 와중에 공사와 은행 이 트리플 A들이 발행을 많이 하니까 이 등급이 좀 더 떨어지는 일반 회사나 캡탈사는 발행도 못하고 회사채 가격도 막 폭락하고, 그러니까 수요가 그러니까 그때 뭐 한전 같은 데가 뭐 이제 발행 금리가 뭐 2년물이 뭐 6% 뭐 이렇게씩 가니까 당연히 한전보다 금리 이제 등급이 낮은 곳들은 아예 발행도 못하거나 6%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불렀어야 됐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그 가령 이제 강남 3구에 만약에 그 공급이 되게 많으면 그럼 당연히 거기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은 수요가 구축되고 그럼으로써 이 공급 충격에 의해서 이제 그 수요가 약해지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양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쉽게 해볼 수는 있는데, 하지만 2020년 같은 사례를 보면은 그저 금리를 쫙 내리면 뭐 강남 3구에 뭐 좀 공급이 많아도 그 공급을 다 소화하면서도 그 이외의 지역까지도 다 소화가 되더라. 그게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도 목도했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강남이나 서울만 올랐던 게 아니라 지방으로 그냥 지방마저도 다 쫙 가격이 올라갔었던. 근데 그 시기에 그렇다면 뭐 입주 물량이 적었느냐? 그럼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입주 물량은 오히려 그 이전보다 좀 더 많은 편이었으나 금리가 너무 낮아지니까 그 많은 물량을 다 소화하면서도 가격이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반면에 작년 가을에는 금리가 이제 너무 올라 버리니까 사실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이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가격이 다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셔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그럼 그런 채권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을 되게 시뮬레이션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데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영역.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대응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사님은 알잖아요. 저 그거를 알면 누구나 채권 시장에서 떼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단기적인 예측은 다들 안 되다 보니 아주 채권 시장에서 다들 공군분투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르는 영역이지만 이제 이게 오르면 어쩌고 내리면 어떨 것이다라는 그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뭐 답은 알고 있고, 다른 영역인 이제 공급이라는 이 부분은 일단 주어진 정보란 거죠. 이제 일단은 착공을 한 게 이제 뭐 올해 내년 뭐 이럴 때 입주하는 물량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주어진 정보니까 우리가 이거는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리스크, 금리 리스크와 공급 리스크 중에서 공급 리스크는 그래도 우리가 아는 정보니까 이거부터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요즘 반등이 나오는 곳이 다 단연코 서울 아파트이고 뭐 그쪽으로 관심이 높으시니까 뭐 그리고 사실상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냐가 결국 수도권을 또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공급이라는 거를 좀 긴 시계열로 제가 여기 가지고 왔는데, 자, 2000년부터 2006년 뭐 기억하시다시피 서울 아파트의 강세장이었던 시기.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시기 때마다 가장 세대수가 많았던 아파트 탑 15개를 이렇게 소팅한 자료인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보시다시피 2000년에서 2006년에는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공급된 곳이 뭐 관악구, 중구, 뭐 구로구, 금천구, 약간 뭐 그 지역들이었고 강남 3구는 도곡렉슬과 레이크팰리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의 어떤 대단지 입주 물량이 참으로 좀 적었던 시기였죠. 근데 이제 그 이후 들어서 2008년부터 2013년은 이제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었던 약세장인데, 이때 보시면 주로 2008, 9년에 이제 지금 송파구 잠실의 그 대단지 아파트들 그리고 서초구 반포의 이제 자이와 레미안 이게 이제 2008, 9년에 좀 집중적으로 이제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절대적인 양이 그럼 과연 많냐 적으냐를 떠나서 확실히 2000년에서 2006년보다는 좀 더 뭔가 어떤 공급의 질이랄까요? 그러니까 즉 공급의 가격을 곱했을 때 그 측면에서의 공급으로는 확연히 이때가 특히 2008, 9년이 좀 많았었다. 그럼 이게 마치 채권 시장에서 뭐 국고채나 초우량채의 발행이 많았었다. 뭐 이런 뭔가, 맥락. 그렇죠. 약간 그런 맥락이 되는 거죠. 네. 네. 실제로 이때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저 잠실의 저 신축 아파트들 34평 전세가가 거의 2억까지 또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2008, 9년에 이 잠실 반포의 공급 자체가 이제 당시 서울의 전세가를 약간 지나치게 끌어내렸고 그 자체가 어찌 보면은 그 이후에 약세장이 좀 더 이어지는데 상당한 기여를 좀 했다고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인 이제 2014년부터 2019년 뭐 누가 봐도 우리가 기억하는 이제 강세장이었는데 이때 강남 3구 입주 물량이 이제 이렇게 음영친 것처럼 이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송파구가 좀 약간 있지만 뭐 강남 서초가 굉장히 좀 적었죠. 그리고 가까운 과거니까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말 이때는 이제 헬리오시티가 입주하면서 또 그때 당시 한번 서울의 전세가를 좀 끌어내리면서 이제 약간의 어떤 침체를 좀 유발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 2023년부터의 4년간은 이제 어떤 아파트들이 공급됐냐 이것도 역시 세대수 로 이제 소팅을 한 건데 보시다시피 이제는 그 음영친 강남 3구 뭐 글쎄 둔촌주공은 강동이긴 하지만 사실상 송파구에 뭐 이제 가격이 준하니까 이렇게 넣은 건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그 지난 한 20년 넘는 그 트렌드를 봤을 때 상당히 이제 강남 3구 내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크레디 애널이 이제 그럼 뭐 회사채 시장 전망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하면은 뭐 등급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뭐 혹은 뭐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뭐 이것도 중요한 정보지만 이제 그 어떤 트리플 A나 국채가 발행 물량이 얼마나 많을 것이냐 이게 또 그거에 따른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서울에 되게 우량한,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아파트 공급은 예년보다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일단 그런 공급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서 그렇게 출발을 한다면 이제 남은 건 그러면 그렇다고 무조건 뭐 이제 가격이 그럼 내려갈 거냐라면은 그보다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금리가 만약에 빠르게 내려간다면 뭐 이걸 좀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그 어떤 공급 충격을 소화를 할 거고, 하지만 그게 금리가 빠르게 안 내려간다거나 좀 지금처럼 좀 어느 정도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면 그러면 이 높은 금리와 이런 그 비싼 공급을 같이 감안하면은 그러면 좀 그 하향 압력이 좀 더 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전망해 보는 거죠. 일단은 뭐 이렇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 금리의 향방을 제외한 나머지 백그라운드 말씀은 뭐 이렇게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그 부분이 참 이제 그 어떤 컨센서스라는 거는 있기는 한데, 이게 제가 채권 시장에 들어온 뒤로 제가 느끼는 바로는 항상 시장은 그냥 금리는 빠르게 내린다, 이게 어떤 일종의 어떤 채권 시장 플레이어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마치 뭐 주식 시장에 있으면 이제 코스피는 뭐 올라갈 거다 뭐 하듯이 채권 시장에 있으면 다들 금리는 내려갈 거다. 그래서 말로는 뭐 하이어 포른 거 이런 얘기하지만 전망 시장 이제 플레이어들의 전망은 언제나 더 낮고 빠르게 뭐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일례로 2021년부터 그때 기준금리가 이제 연초에 1%에서부터 스타트 할 때, 그때 이제 다들 연간 전망
이란 걸 네, 했고 네, 네. 그러면 연말에 기준금리가 얼마가 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연초에 이제 좀 많은 이제 의견들 발표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컨센서스가 연말 기준금리는 1.5에서 1.75%가 그 어떤 컨센서스였었어요. 네, 네, 유일하게 네. 한 분이 2%를 외치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뭐 관종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3%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 필드에서 일해 보면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생각보다 되게 높이 오를 것 같은데 싶어도 그러면 그게 그 상황이 지금 우리 식구들한테 너무 끔찍하다 보니까 그런 끔찍한 얘기를 과연 할 수 있나, 그리고 그런 끔찍한 얘기 해봐야 욕만 먹지 누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미리 대피를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네 말 듣고 3%까지 갈 거니까 채권 다 팔어? 라면 그거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책임질 수 있는 것도 네, 아니잖아요. 네, 네. 예. 그러기도 했고, 그리고 또 올 상반기에도 역시 상반기 채권 특히 국채금리가 작년 가을엔 이제 어쨌든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지만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 그때 당시 전 세계 선진국들 국채금리가 다 같이 올랐거든요. 그게 결국은 다 미국의 CPI가 뭐 8, 9%를 유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오르는 와중에 우리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이기는 한데 그때 당시 이제 국채 3년물 금리가 4.5%까지도 이제 갔었고 그랬던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이제 연초에는 한 3.2%까지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었거든요. 그때 그렇게까지 빠르게 내려온 논리는 결국은 이제 CPI가 좀 낮아지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빠르게 이제 곧 금리 인하할 거고 금리 인하하기 시작하면은 되게 빠르게 인하할 거다. 하면서 기준금리는 3.5%를 향해 갔는데 국고채 금리는 3.2%로.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도 기준금리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7일짜리 금리인데 이 3년 국채 금리는 3.2%를 가는, 그거는 뭐 이제 조만간 빨리 그냥 금리 내린다라고 반영들 했던 거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빨리 내리지는 못하고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 우리가 다 예상했던 게 뭐 호주, 캐나다, 결국 얘들도 다 이제 금리 인상은 멈췄다였는데 얘네들마저 금리를 한 번씩 또 더 올려버리고 미국도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뭐 2번 더 올릴 수 있다. 뭐 이제 어저께 이제 한 번 더 올리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올리느냐 아니냐 정도의 문제가 좀 남아 있죠. 가지고 항상 보면 채권 시장에서의 기대는 언제나 좀 이 희망 사항을 담고 있다 보니까 빨리 내린다. 내리기 시작하면 인간적인 거죠. 그렇죠. 내리기 시작하면은 빠르게 내릴 거다. 약간 이 기대를 항상 머금고 있고 시장의 금리는 또 그거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와중에 지금 한 거의 2년 가까이 어찌 보면 시장이 계속 틀려왔던 거죠. 시장은 계속 조금 더 낮은 금리, 조금 더 빠른 금리 인하를 계속 베팅을 해왔지만 지금까지는 좀 그게 좀 약간 계속 좀 지속적으로 좀 틀려왔던 것이고 지금도 이제 어쨌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는 이제 더 못 올릴 거고 글쎄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올해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래도 내년엔 이제 내릴 거다. 그리고 또 내리기 시작하면은 또 이제 또 빠르게 많이 내릴 거라는 또 그런 그 반영 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 생각에도 내년에 내리기 시작하는데 빠르게 내린다라고 하면은 앞서 보여드린 그런 공급 충격을 생각보다는 뭐 이렇게 낮아진 금리 덕분에 좀 해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시장이 원하는 것만치 그렇게 빠르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거 좀 약간 좀 하락장, 좀 어떤 수요 약세가 좀 더 길어질 것 같다라는 거고요. 네. 기사님 말씀도 하신 거세요? 남으신 거죠? 남은 거는 하나 정도 말씀 주세요. 하나 정도. 그래서 지금 뭐 금리 전방을 제가 이렇게 이건 불확실성이 높아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금리를 나중에 내리더라도
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또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네, 맞습니다. 그들은 긴축을 계속하는데 우리만 먼저 완화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이 미국의 금리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까운 과거는 결국 이제 금융위기 시점,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렸다가 빠르게 내렸던 이 기억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 이렇게 5.5%까지나 왔으면 뭔가 부러지고 강한 경기 침체가 오고 그래서 결국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빠르게 인하할 거다. 이게 약간 그동안의 그 계속되는 어떤 대세적인 그 생각이었는데, 근데 좀 약간 무서운 거는 그거보다 좀 더 시점을 뒤로 해서 이제 90년대가 클린턴 행정부 시절, 그때 미국은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높여놓고 이 5% 이상의 기준금리를 거의 한 5, 6년 가까이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그때 당시 인플레이션이 높지도 않았고요. 대략 한 2에서 3% 수준. 기준 인플레가 높지도 않은데 이런 고금리를 유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경제 성장률, 미국의 경기가 워낙 좋았다는 것인데, 지금의 미국 경기 지표들이 저 때만큼 너무 좀 좋아서 자칫 이게 우리가 저런 2008년, 7, 8년을 떠올리지만 실상은 마치 90년대 중반처럼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은 상태를 장기간 유지해버리면 그러면 저런 고금리도 생각보다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빨리 좀 완화적 환경으로 가면 좋겠는 우리한테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이 시기가 골디락스 시기. 그렇죠. 미국이 고용도 좋고 성장도 잘 나오고 인플레도 많지 않으면서 높지 않았던. 자, 이사님 말씀을 좀 들었고요. 사실 지금 이사님 말씀 주신 것들이 이렇게 중간에 그 끈을 한번 놓치면 좀 이렇게 못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원래 박학다식한 분들 말씀 따라가기가 쉽진 않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제가 그냥 편하게 거칠게 요약을 하면, 일단 쉽게 알 수 있는 것부터 보자. 그게 공급인 것 같고, 공급 측면으로 보면 과거에 약세장에서 나타났던 모습이 펼쳐질 예정이다. 요게 하나고, 그 다음 변수가 이제 금리인데, 금리는 사실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상황하고 지금까지 기대했던 것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어그러졌던 그것들 되풀이해 보면 그렇게 유리한 방향으로 갈 거라고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전히 낙관만 하기는 그러기에는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공급 쪽 요인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리 쪽 요인을 버무리면 이제 어떤 방향성이 잡힐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시장이어서. 근데 저는 하여튼 오늘 이사님 말씀 들으면서 좋았던 건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하시는 PIR, 그 소득과 주택 가격, 또 이제 인구,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은 익히 들어왔고,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게 제가 듣기에는 이 방향도 저 방향도 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많은 함수 관계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셔서 그런 건지, 어쨌든 그 방향에 걸맞는 것들만 속아서 그러신 건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근데 결과는 항상 이렇게 누구 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늘 좋았던 거는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구나 라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 주신 것들 종합하면 여전히 가장 이제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변수는 금리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금리는 참 예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네버엔딩이네. 다음엔 금리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이게 저희의 이 네버엔딩 스토리가 끝이 나려나?
네, 금리. 알겠습니다, 이사님. 그 뭐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가지셨던 봤던 그 현상들, 이 주택 시장에서도 이렇게 뭐 또 표현이 되고 서로 간에 맥이 통한다는 거는 저는 너무 재밌네요. 이거는 이사님만 감사합니다. 해주실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 아이덴티티로 잘 요새도 그렇죠. 부동산 주제로 이제 뭐 말씀 이렇게 강의나 뭐 이런 말씀하실 시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뭐 종종 이제 뭐 찾아 주시니까 네. 뭐 그런 기회 있으면은 네. 하긴 하는데 네. 네. 일부 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강남 3구에서도 특히 이제 강남 내에서 뭐 반포, 개포, 방배 이런데 이제 신축이 좀 대단지 아파트들이 나올 예정이니까 네, 그러니 좀 그보다는 이제 선호도가 떨어지는 구축 아파트 이런 데들은 좀 수요가 더 뒤로 밀리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게 이제 또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왜 사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관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게 기사 된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본의 아니게 참 원래 명성에 그 걸맞는 짐을 지고 가시는 겁니다. 이사님, 근데, 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네. 견뎌라. 이게 뭐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만한 왕관이 아니니까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도 이제 여전히 그 회사에 소속된 몸이고 그러면 뭐 나 하나 욕 먹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게 회사까지 피해를 입으면 너무 곤란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네. 아니요, 근데 저는 그 뭐 예측이라기보다는 그냥 상념 같은 건데 부동산을 보면 이게 좀 세대 간의 전쟁 같은 걸로 이제 인식이 되고 어쨌든 그렇죠. 뭐 이제 에이징이 있는 분들이 많이 소유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의 노후가 우리는 연금보다는 이제 부동산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커서 이걸 이제 핸들링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그 세대 간의 부분에 대한 뭐 배려들이 있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여튼 그 경제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현상, 경제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이게 저도 뭐 마침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신용평가사에 입사한 뒤로 이제 건설사들로부터 많은 자료를 그렇게 받으면서 감사한데 퇴사는 왜 하신 거예요? 재입사 한번 추천할까요? 일단 조용히 말씀 나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2008년부터 2013년에 이런 그 서울 수도권 부동산 하락기를 생생하게 이제 건설사들 많은 건설사들이 담당 그렇죠. 그때 구조조정 당하는 거를 이제 보면서 그 참혹했던 시기를 생생하게 느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래 이제 하락장이 오면 그때 그 모습 정도가 재현되지 않을까? 뭐 처음에는 약간 사람이 이제 겪었던 거를 생각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을 제가 좀 사회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그때는 이제 제가 사회 초년생이었고 그때 제 또래들의 관점이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럴 때 서울에 집이 없는 게 당연하고 집값은 비싼 거고 집을 사는 건 뭐 한 30 후반 40대 뭐 이럴 때 사면 되는 거지 뭐 약간 그런 게 있었던 반면에 요즘에는 되게 어린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 집을 꼭 빨리 사야 된다. 왜요? 그러니까 뭔가 집이 없으면은 안 된다라는 그 조급증이 굉장히 제가 어릴 때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어찌 보면은 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너무 오랜 기간 이 서울 특히나 서울은 너무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집을 샀느냐 아니냐가 거의 계층을 나누는 식이 돼버렸잖아요. 벼락거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빨리 사두지 않으면 뭔가 급등을 해서 내가 어떤 실패자가 된다. 약간 그런 그 조급증이 이렇게 좀 자리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만큼 이렇게 어린 사람들도 뭔가 영끌을 해서 지금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묶여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계부채 문제도 좀 더
제가 어릴 때보다 좀 음, 더 음, 좀 심각해졌고 어찌 보면 그래서 금리가 빨리 낮아져야 우리나라한테 좋다라는 건 그렇게 어린 사람들까지도 많은 부채를 지금 지고 있는 상황에 이 변동금리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소비를 또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이제 네, 작동을 네, 네, 네. 성장에도 제약이 되고 그렇죠. 성장에도 네, 이제 네, 제약이 되고 좀 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까지 올랐냐 역시 보면은 어찌 보면 조급증을 안 가져도 되는 세대까지도 빨리 사야 한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끌려 들어온 게 지금 뭐 사교육비든 지금 주거비 뭐 이제 뭐 결국 집을 사서 이자를 낸 것도 일종의 주거 비용이니까요. 지금 이걸 다 지금 수요를 지금 너무 당겨 써버린 게 아닌가. 우리 흔히 아까도 인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인구가 뭐 줄어들면 뭐 사교육비, 부동산 뭐 다 내려갈 거란데 왜 안 내려가고 오히려 더 막 올라가냐. 그건 저는 뭐 인구와 반비례한다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인구도 인구지만 뭐 그리고 소득이 든 것도 분명 사실이지만 어찌 보면 그 인구도 저 밑에까지 좀 당겨 써버렸다라는 데서 지금 사교육과 부동산도 좀 지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 않나 좀 싶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당겨 쓰게 되면 경착륙의 가능성이 커진다 뭐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경착륙이라기보다는 어떤 연착륙이라는 게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지 않나 뭐 그거죠. 예. 어쨌든 우리 채권 시장을 경험하고 채권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보고 그랬을 때 앞으로 이제 뭐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공급 예정돼 있는 부분 플러스 이제 금리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 금리의 향방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분이 제가 지금 조남을 까먹었는데 되게 금리로 유명한 교수님한테 네. 하버드인가 MIT인가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시면서 그분이 그러셨대요. 자네는 한국에 가면 나한테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금리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을 텐데 절대 어떤 답변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내가 평생 해보니까 금리는 못 맞추는 거다.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하니 사실 뭐 뭔가를 예상해서 움직이기보다는 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각자 뭐 우리 채권 시장에 있는 기관들이 자기 포지션에서 플랜 뭐 A, B, C 이렇게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으시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는 말씀처럼 아무도 예상 못하는 부분이고 그냥 주어지는 거에 이제 그냥 대응만 해야 하는 뭐 그런 영역이죠.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뭐 공급이랑 금리로 실컷 말씀드렸고 이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그냥 하나만 뭔가 좀 찝으라고 하면은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세가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보시는 7페이지 표는 이제 강남에 있는 도곡 렉스 34평의 이제 집값과 전세가. 그래서 이 바에서 이제 빨간색 부분이 이제 집값과 전세가의 차이인 갭을 나타낸 거고요. 보시다시피 2014, 15, 16 같은 데는 갭이 굉장히 적었었죠. 네, 한 대략 뭐 1, 2억만 있어도 뭐 할만했네요. 살 수 있던. 그러니까 저는 저 시기를 이제 돌아보면 저렇게 갭이 적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유동성으로도 집을 살 수가 있었고 그만큼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배경 그런 에너지가 응축이 됐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2019, 20, 21 보시듯이 갭이 굉장히 지금 커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저때 갭 투자하신 분들은 2014, 15, 16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많은 유동성이 거기에 묶여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때 이렇게 많은 유동성이 묶여 있으면 그만큼 상승에 대한 탄력도 되게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서울 강남 3구 신축 아파트들의 전세가율이 50%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보다 집값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번 살려면 너무 많은 유동성이 지금 들어가야 하고 그만큼 이렇게 많은 유동성을 투입해야 되는 만큼 어떤 어떤 바잉 파워가 이렇게
강하게 오래 지속되기는 역시 이 전세가율이라는 거를 봐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거죠. 네. 이게 네, 굉장히 저는 비전문가로서 막연하지만 하여튼 뭐 가끔씩 이게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이렇게 뭐 의문이 들기도 하다가 그 이후에 또 뭐 지속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뭐 더 이렇게 코로나 초입에 그 이후의 모습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그렇죠. 없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참 이건 예측의 영역이 정말 이것도 아닌가 보다 하는데 뭐 불행이건 다행이건 그게 채권 시장에 굉장히 큰 그 뭐 외생 변수, 매개 변수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 바쁘신 이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좀 저희가 재촉해서 좀 듣게 아닙니다. 되었습니다. 네. 시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여튼 뭐 이렇게 전혀 생각 안 하셨을 그 출연진을 모시고 이제 말씀을 이제 채권 시장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이제 드렸고요. 이제 저희도 좀 이렇게 휴가를 좀 가고 나서 조금 이제 쉬었다가 좀 찾아뵐 것 같습니다. 뭐 그 워낙 빵빵한 그 연사께서 나와주셔가지고 뭐 믿어 의심치 있는데 여튼 그 계속 저희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뭐 앞전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